네,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IN땡땡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채권을 말할 때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하겠는데 아마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IN땡땡님께서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 안 하고 나와 반대되는 쪽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 시장이라는 거 그렇죠. 물건이나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하겠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팔고 싶어 할 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똑같은 물건이면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겠죠. 금리면 자기가 이자를 받으려고 할 거니까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으면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다와 가격이 낮다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와 가격은 반대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 시장은 또 거기다가 주식 시장과 달리 발행 시장이라는 게 늘 돌아가요. 그게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주식은 그렇습니다.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팔면 좋을까요? 주식을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사면 좋을까요? 주식 투자자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불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표현해요. 2차 유통시장인데 여기에 또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상증자 또는 IPO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아주 빈번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유상증자하거나 IPO를 하거나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식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식 수를 더한다라는 게 유상증자일 거고 IPO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없어요. 처음으로 상장되는 걸 IP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직 안 갖고 있는 사람, 유통시장에서 두 사람, 불배어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채권시장은 이게 채권하고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채권은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발행을 하고 또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계속 유통시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에 돌다가 만기가 되면 그 채권은 사라지고 또 발행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명의 플레이어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발행자,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지금 산 사람, 앞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3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유통시장에서는 채권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길 기대해요. 그러면 자기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을 때 사고 싶어 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 이런 관점이고 발행자는 어떻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자기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똑같이 100만 원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지금은 실물거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실물거래할 때 여기 증서해서 만기 3년 원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증서를 나중에 여기 이제 은행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은행 갖고 가면 만기일 날 갖고 가면 10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쿠폰이 붙어 있어요. 전봇도 이렇게 과외합니다. 밑에 전화번호 쿠폰 붙어 있듯이 쿠폰이 붙어 있는데 요걸 가져가면 이자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걸 갖고 있으면 쿠폰 하나씩 떼서 보통 3개월인 6개월 한 번씩 가서 이자를 받고 만기일 날 되면 쿠폰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거하고 원금을 갖고 가면 100만 원의 이자까지 돌려받는 이런 구조가 채권인데 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찍어 놨거든요. 100만 원 3년 후에 드릴게요. 만기일 날. 근데 쿠폰을
가급적이면 낮게 주면 이 발행자 입장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이자를 많이 주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자기가 발행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보실 때는 늘 세 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한다. 아,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최땡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미 연준이 지난번에는 버냉키 시절에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파월은 지금 돈을 빌려주는 여신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돈을 풀다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는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인 것 같은데 금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 예전에 버냉키가 양적 완화할 때 보니까 1차, 2차 양적 완화할 때는 금값이 올라갔는데 3차 양적 완화할 때는 금값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 이후로 계속 금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돈 푼다고 했는데 3차 양적 완화가 정확하게 아시네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게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한 방식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리면 그러면 금값은 안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금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금값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금도 하나의 재화입니다. 물건이죠. 우리한테 어떤 효용을 주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언제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냐면 2000년대 중국이 드디어 경제가 성장해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합니다. 중국 사람들 정말 금을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인도 사람들도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와 중국에서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죠. 증가를 하면서 그때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안전자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금은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나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원래 금을 좋아해서 이게 귀금속용으로 금을 또는 이런저런 경우에 우리 돌반지 옛날에 금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당시에는 90년대는 돌반지 그때 소득이 그 정도는 됐으니까요. 근데 금은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해진다 싶으면 주식하던 사람들이 금으로 가고 이런 식이에요. 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 돈값이 떨어진다 싶으면 원래 돈은 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금은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양이 있을 것인데 그 양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남아있는데 그 금을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웬만한 건물 하나 정도,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중앙은행이 창고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통되는 금의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금을 캐고 있습니다만 금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지구에서도 흔하지 않은 귀금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죠. 딱 요만큼 있는 양을 갖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종이 화폐는 국가가 계속 더 찍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얼마나 증가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망할 것 같다,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화폐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양이 증가하지 않는 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자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금을
못 살아서 금을 못 샀던 사람들이 금을 사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중국과 인도에서도 어느 정도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년의 금값의 상승을 더 이상 머릿속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 이제 금을 생각하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을 사러 들어올 것이고,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어서 떨어질 때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금값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최땡땡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리스크 온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막 사고 있으면 지금 같은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이러면 금값이 올라가기가 힘들죠. 요 맥락으로 보면. 또 한 가지 맥락은 좀 길게 보면 이거 각국 정부가 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다 돈을 막 찍고 있어요. 이번 바이러스 문제로 해가지고 각국의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니까 돈을 찍어서 이거 쓰세요라고 자꾸 주는 것이죠. 자꾸 줍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길게 보면 결국은 돈값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면 값이 안 떨어지는 게 뭐 있을까? 값어치가 유지되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금값이 떨어지지 않고 국제금 가격은 1트로이 온스 3.3g에 대해서 뭐 몇 달러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국제금 가격이 1,700달러에서 유지가 돼요. 지금까지 최고 많이 올랐던 게 1,8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그까지 갔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훅 떨어진 게 아니고 1690 정도, 80 정도가 떨어졌다 다시 1720, 30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온 게 아니고 길게 보니까 이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게 맞나? 화폐하고 금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화폐 자산을 줄이면서 금의 보유를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몇 달이나 1년, 2년 정도가 아니고 뭐 한 5년,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금값에 주가 올라감에 불구하고도 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